예,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된 기소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이번 사태에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이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어떤지 그 부분부터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항소 포기 외압은 누가 왜 행사했는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합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여야 모두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들어보면은 그 방향이라던가 대상은 좀 달라서 이 국정조사를 둘러싼 대치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항소를 포기하게 한 이 윗선이 누군지 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검찰의 항소 자제, 검찰이 이번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윗선이 있다, 또 뭔가 이건 외압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 쟁점화하기 위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본인 스스로가 밝혔듯이 검찰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숙고한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그 결론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제 검찰이 밝힌 내용들을 보면 항소를 통해서 얻을 만한 실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동안 검찰이 내규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항소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벗어난 것도 없기 때문에 이 판단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했던 수사팀의 입장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전체의 입장이 나온 만큼 그 입장도 존중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다만 이 검사들에 대해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검사가 나쁜 사람 수사해서 기소해서 공소 유지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 역할을 외압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의지가 꺾였을 때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으면 그게 좋은 겁니까? 권력에 순치되는 게 검사, 검찰의 역할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민주당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요. 대장동 일당은 나쁜 놈들입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검사에서 기소해가지고 재판 중에 1심에서 일부 무죄 나오고요. 그다음에 형도 많게는 8년이 나왔습니다. 일부 무죄 관련해서는 항소심을 통해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 죗값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당이득이 8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될 대목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관련해서 1심에서 42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항소를 검찰이 안 하게 되면요. 불이익 변경 금지라고 해가지고 1심보다 형이 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환수하는 금액도 최대치가 428억이거든요. 이거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말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당연히 검사는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죄를 묻는 게 당연한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검찰이 항소를 못하게끔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외압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련 사건과 연루가 돼 있기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닌가. 그래서 이게 일종의 저는 간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놓고서 재판을 중지하겠다, 아니면 재판을 없애겠다, 배임죄를 없애겠다, 이런 흐름 아닙니까? 그 분위기가 국민들로 하여금 민심의 역풍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항소 포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반발, 그리고 정치권과 이런 상황,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아닌가. 그리고 검사가 본인들의 어떤 정당한 일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항명이라고 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걸 양심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민주당의 그런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이 시각 법무부 앞의 모습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입니다. 이제 모습이 드러나면 저희도 바로 연결해서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앞서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잠시 후에 오늘 이제 다시 입장을 내게 되는 건데, 법에서 규정한 좀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휘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지금까지 읽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대장동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이 피고인들 5명이 모두 유죄가 확정됐고요. 그 유죄가 확정되면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5명 중에 2명에게는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도 높은 선고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검찰의 구형량을 절반 이상 또는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준의 선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지금 이 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외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말맞다나 정치적인 주장일 뿐이지 이것을 입증할 만한 또는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안을 마치 정쟁의 한 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다른 국민의힘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 보여지고요.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추징금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네. 사실 이번에 그 검찰에서 7천억 뭐 이상을 지금 그 손해액으로 산정하는데, 과연 이 산정의 기준이 정말 맞는가, 또는 이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왜 그런 검찰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마치 민주당 또는 그 다른 그 분들이 이 피고인 5명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감싸는 거 아니냐, 왜 동정을 하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역시도 5명이 행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한 형량을 선고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분들을 감쌀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추징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김만배 씨에게 한 428억 원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나머지 부분은 추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일부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형사적인 사건입니다. 민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부당 이익이 분명히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마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봉쇄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김만배 씨 등 이 대장동 일당이 모든 수익을 이번 이 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 형기를 마친 이후에 다 그 사람들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일부 과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이 굉장히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거나 수사 지휘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건에 대해서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공식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해 충돌을 하겠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공식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서울중앙지검장은 본인이 결재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검 차장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본인이 알았었다고 하고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무부의 의견을 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법무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는 3심제입니다. 1심에서요. 대장동 1동 관련해가지고 428억이 나왔는데 좀 더 쟁점을 법적 다툼을 통해서 7,800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민주당이나 그리고 왜 대검이나 그리고 제가 볼 땐 대통령실은 상황을 봐야겠지만 왜 여기에서 멈추게 하는 겁니까? 아니 1심에서 모든 게 끝나나요? 그게 아닙니다. 2심을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법적 다툼을 통해서 충분히 국고에 8천억 정도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특경법상 배임죄가 있고요. 그냥 형사법상 배임죄가 있는데요. 특경법상 배임죄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1심에서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2심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관련 재판에서 특경법상 배임죄 관련해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일반적인 배임죄로 적용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일반적인 배임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이 최종 수혜자가 과연 누굴 것인가 볼 수밖에 없고 저는 정치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에게 이런 걸 분명하게 줘야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뭔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죄를 지었어요. 대장동 일당이 단군 일의 최대 어떻게 보면 공익 환수를 했다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말과 다르게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패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누가 박차게 했냐, 누가 불태웠냐, 대검이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검사가 범죄자들을 어떻게 본다면 죄를 물어가지고 처벌을 해가지고 뭔가 공익을 환수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도리어 검사가 못하게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이 항소 포기를 양심적인 행위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납득이 되는 문제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잠시 뒤에 지금 저 화면에 나타나게 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오늘 추가 입장문을 또 낸다라고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대행이 앞서서 입장문을 낸 것도 사실 이례적이었는데 추가로 입장문을 낸다라고 했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많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닐까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왜 내는 것이고 어떤 내용이 좀 추가로 들어갈 것 같으신지요? 글쎄요,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 입장문을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의견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고 검찰 전체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반발하는 이런 상황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상명하복이라는 것이 있고 또 특별히 검찰에서 이것이 불법적인 위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났을 때 이때 그 검사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 반발한다라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정말 이 검사들이 결기 있게 움직였어야 될 때 그 비겁한 침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였을 때 왜 당시 검찰은 즉시 항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왜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검사들은 목소리 내지 않았나요? 또 김건희 씨가 작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잠시만요. 저희 지금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데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또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갖고 증거를 확보해갖고 기소해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갖고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에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갖고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그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검사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갖고 이런 정도면은 최대한은 구형하는 겁니다. 그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으로부터는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아요? 저는 뭐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 보고받았고 그다음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검의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게 그 항소는 신중하게 좀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을 했던 게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은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이게 한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며칠 제가 뭐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또 경제가 아니죠. 국회 그 예산 그 종합 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또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전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받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의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형 부담이거든요. 저는 뭐 크게 사실 판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점을 못하고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례석의 문제고 판례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 위반된 건 아니다. 양형 부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 됐고 오히려 그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한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더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뭐 절반 이상 일반적인 사건은 뭐 절반 이상 정도 그 구형의 절반 정도가 이상이 선고되면은 뭐 항소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 기준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그다음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시간이 없었고요. 다만 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뭐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뭐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뭐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일부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기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수사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이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이 있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그게 큰 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그 재판 과정에서 몇 큰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 검사가 뭐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뭐 배를 가른다, 뭐 장기를 꺼내야겠다, 뭐 그냥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는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갖고 24시간이나 접견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은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 위증하려고 한 게 아니냐 아니 이런 의혹도 그 당시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갖고 공수처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갖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은 사실상 구체적 지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임 법무부 장관이 뭐 검찰이 자살했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전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징계 사건 관련해 갖고 1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 본인이 장관 취임, 정권 받고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갖고서 사실상 침대 축구하듯이 증인 재판장이 왜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 포기하겠습니다. 전임 장관 때 일이지, 전 정권 때 일이지만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갖다가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갖다가 시간으로 계산해갖고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는 보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 봤습니다. 이런 형사사건도 공공형사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사건 그 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 하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어떤 사건의 맥락들 받고 이런 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봤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갖고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 봤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어떻게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왔고 오히려 그런 제가 표현 정도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한 3, 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갖고요. 그때 그 당시는 보고 왔을 때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갖고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 표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이제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는 의견만 전하셨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이제 글을 쓴 데에는 장관이랑 차관의 반대 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팀은 그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그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김만배에 관련해서는 유동규와 관련 7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를
오히려 다른 의심들, 유동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 사건의 범죄 수익을 가서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수익 환수에 관한 환수 규제법이라든가 부패자산 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언론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 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천억을 갖다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7천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을 7천억입니다. 정당 수익이 어딘지, 정당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갖고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갖고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갖고 더 발생한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뭐 항소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법조 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겨우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그건 사실은요.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7천억 몰수 추징 문제에 관련해서도 전혀 좀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이게 물론 추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몰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죠. 문제가 사실 이 대검찰청 예규를 좀 봤을 때 네. 선고 형량과는 무관하게 어떤 뭐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바로 그렇죠.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 봤을 때 이 판결이 그게 항소할 사유입니까? 더 나았다니까요. 구형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뭐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쭉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사실은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어떤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좀 문제점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까지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치적으로 좀 얽혀있는 사건이다 보니까는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을 진행 중이다가 지금 뭐 중단돼 있고 거기 관계자라고 하는 그 성남시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라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재판에서 그건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 관련해서 어떠한 그 판결 이유에서도 소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하고 했다면 또 다른 판단도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한 저의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우리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가는 거지. 만약 또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했을 때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경우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뭐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의 요구도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평소 생각에 일부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에 이런 소명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은 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그냥 가벼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처리한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런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제가 그 얘기를 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제가 뭐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갖다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 왔는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이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전 보다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갖고 이 문제는 뭐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버는 돈들 사기당해갖고,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어지고, 성추행 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해갖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안 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갖고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갖다가 그야말로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건 관련해서 일선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이 사건의 수사검사들, 기소검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양형입니다. 법리적인 판단 문제들 좀 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우리가 집착해갖고 이 사건 하나에 매달려갖고 우리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오히려 묻혀지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관님, 7일 날에 직접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노만석 대행한테 직접 전달을 하신 걸까요? 저는 뭐 노만석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래 사건과 관련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럼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을? 저는 뭐 법무부에 뭐 차관도 있고 또 다른 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참모들하고 뭐 보고대 왔을 때 잠깐만 뭐 딴 데도 아닙니다. 국회 안에 우리 법무부 대기실 바로 그 공개된 장소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총 그럼 3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대검 쪽에 전달한? 뭐 맨 처음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매일 아침 뭐 말씀드리면 뭐 굳이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침에 모든 뭐 중요 사건들에 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장관이 알아야 되니까 언론에 이런 사건이 났다, 판결 선고가 이렇게 났다 이런 정도 보고 맨 처음 되는 거고 저는 뭐 그럼 그렇다 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에 와서는 뭐 이게 그 일선에 한 정확히 며칠 기억나지 않겠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현장에서 뭐 항소 포기 의사가 있다, 항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랬다가 하면 그때부터 논의를 했겠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마지막 날 이게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7일 당일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된 건 없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 국회 전 간부들이나
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 재판이 성공한 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기준에 초과하는 형을 받았고 합당한 결과를 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항소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또 지금같이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가 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는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인 사건으로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재판과의 연관성에는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대검에도 알아서 신중하게 잘 판단해라라는 수준의 언급을 했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몰수 추징금과 관련해서는 민사소송에서 환수할 수 있고 또 검찰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의 추측이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도 저희 두 분 패널과도 쭉 한 20여 분간 들어봤는데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좀 들으셨고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질의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도 듣겠습니다. 예, 저는 정성호 장관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그 국민의힘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쟁점화될 일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항소심을 거치면서 오히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이 대장동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5명의 피고인들을 위한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또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구체적인 사건 지휘를 안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워왔는데 지금까지 그 원칙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보고요. 더 이상 이 사안이 지금 검찰 전체의 검사들이 이런 방향으로 부딪힐 것도 아니고요. 또 외부에 있는 정치권이 이 그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거나 왈가왈부해서 이것을 뭐 정치 쟁점화 시켜서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으로 이걸 그 연결시켜서 갈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까지 비화되고 확대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검찰 또는 야당의 그런 주장이 깊게 반영된 것이지 이 내용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신의 어떤 외압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지 않는 게 나의 원칙이었다. 그리고 이 사안은 구형량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사실 항소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의 얘기를 들은 건지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의 얘기를 들었는지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아니 왜 대장동 김만배 일당 관련해가지고 그런 옹호적인 발언을 하죠? 1심에서 구형량보다 높게 나왔다고요? 높게 나온 부분도 있지만 무죄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8천억 가까이 된 돈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국고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당당할 수 있죠. 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시장 통해서 어떤 할머니가 뭐 생선 파는데 그런 분들 위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만배가요 7억을 투자해서 7천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자들 관련해서 잠을 못 잘 정도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죠. 김만배, 남욱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몇 년 살고 나가면 그리고 배임죄를 없애잖아요. 이분들 그냥 나옵니다, 중간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는 배임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다 무죄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대통령과 무슨 관계냐고요? 1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대장동 전체를 본인이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뭐라고 했죠? 성남시의 수뇌부가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의 수뇌부가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판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대장동 일당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때 활동을 했다고 노력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죠. 아니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아니 차분하게 하나 보지 아니 왜 지금 법무부에서 검찰에서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항소를 취소하게끔 하는 겁니까? 포기하게끔 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김만배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틀막을 위해서 형도 1심 이상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8천억 가까이 환수할 수 있는데 400억으로 소위 말해서 그 정도로 하자는 겁니다. 8년? 아니 제가 볼 때는 배임죄 없어지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정의라고 말씀하시는 법무부 장관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장동의 변호인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내용 중에 어떤 부분들이 또 있었냐면은 지금 검찰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극소수의 정치 검사들의 어떤 검찰권 남용이 문제고 이번 기회에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이 나와야 될 얘기고 강조돼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소위 검찰이 소위 검찰권이라고 하는 기소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들 때문에 지금의 검찰 개혁을 요구받고 있었고 그것이 법으로 통과돼서 내년 10월 1일이 되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을 맞이하고도 검찰이 과거에 그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자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변화된 검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당연한 질책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라고 보고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도 사실 뭐 이제 앞으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스스로가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기득권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국민들께서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고 앞으로 검찰이 가져야 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찰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고뇌가 여기 들어있다고 보고 지금 이제 검찰 스스로가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누구에 의해서 그 개혁의 그 대상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 개혁을 스스로가 끌고 나가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예.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검찰 개혁이 뭘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니 검사로서 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당연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팀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장도 결재를 했습니다. 항소하기까지. 근데 대검에서 그게 소위 말해서 멈춘 겁니다.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하죠? 그냥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바람 불기 전에 누워버린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사들 입장에서 불의를 보고서 가만히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항명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 사회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저희가 그냥 단일한 건이 아니라 이제까지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만드는 법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부분을 삭제해서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거를 무죄로 만들려고 합니다. 제3자 뇌물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개정한다고 하죠. 그리고 대법관이 14명이 있는데 26명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본인이 재판을 받을 대법관을 임명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사건 쪽에서 일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재명 대통령과 결부시키는 게 억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사안 중에서 일련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